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비법의 안전진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은 174페이지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는 386페이지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비법은 도시군 계획사업 중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죠. 그래서 정비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사업이니까 맨 처음에 뭐 하죠? 계획 만들어야죠. 계획. 오케이. 그래서 정비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정비계획을 입안하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뭐 하죠? 사업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해야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죠. 이 사업 시행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뭐 받습니까? 인가받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죠. 이 실시를 할 때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는 먼저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수립하는 게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요 중에서 정비법에서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할 때 하죠?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그래서 사업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가 여기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안전진단을 해보고 이 건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해서 안전진단은 대상이 되는 건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 예전에 이게 공동주택이었는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뭐 상가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첫 번째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하니까 첫 번째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청이 있을 때. 요청이 있을 때 하는데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동의 요건이 얼마죠? 10분의 1 이상의 동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요청하죠? 입안권자. 정비계획을 입안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건 입안권자예요. 그 다음에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안전진단을 해보고 나서 이 건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까? 네. 안전진단을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이 실시 여부를 요청한 자에게 30일 내에 통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시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을 하죠. 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렇게.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사적기관이고 요 한국자분 요 두 가지는 공적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죠.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그래서 지 맘대로 하면 안 되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비용.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사단, 시장, 군수 등이.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저기 요청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부담시킬 수 있다. 원칙은 시장, 군수 등 입안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요청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 나서 안전진단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가 나오면 여기 요청 환자에게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입안권자한테 이렇게 두 군데다가 보내주죠.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를 받은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입안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 플러스 지역 여건 플러스 도시계획,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입안한다는 게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그 결과 보고서를 시 도지사에게 보내줍니다. 근데 이 결과 보고서를 받은 시 도지사가 안전진단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데, 이 적정성 검토는 누구만 하죠? 공적기관만. 적정성 검토는 여기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할 수 없고, 한국자 붙는 것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공적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국장은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주 좀 볼래? 하는 거죠. 나주. 내가 볼게. 그러면은 이 국장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장이 적정성 검토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으면 역시 적정성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적정성 검토를 했거나, 아니면은 국장의 요청에 의해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정비계획 입안의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취소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입안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 요게 정비법, 재건축 사업에서의 안전진단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이제 여기 기본서에 보면은 388페이지 2번에 나옵니다. 388페이지 2번에. 그래서 안전진단의 대상은,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주택 아니고 건축물.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있을 때. 두 번째는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세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면 그 단지 전체를 노후불량 건축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101동부터 110동까지 있으면은 107동까지가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명이 된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108동, 109동, 110동 이런 것들은 안전진단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는, 그거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섯 번째,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인 경우, 이런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뭐 시험에는 자주 출제가 됐죠. 그래서 다시 보면
건축물이 붕괴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그 다음에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을 포함한 경우, 이럴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보면은 문제 174페이지 문제집. 주말에 비가 많이 왔습니까? 되게 다운이 돼 있으시네. 좀 폭염 경보 속에서 살던 저번 주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광안리 근처까지 갔습니다. 근처까지. 제가 그 사람 많은 데는 싫어해서 광안리나 해운대에 절대 가지 않는데 광안리 근처에 지하철 술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서울 사람들 정말 많이 왔더라고. 캐리어 들고. 휴가철만 되면 부산의 지하철에 서울 사람들 정말 많죠. 보면. 휴가 있었습니까? 방학? 어디 놀러 갔다 왔습니까? 그렇죠. 놀러 가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놀러 갈 정신이 없죠, 지금. 174페이지. 그죠? 입안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언급된 것.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정비 예정구역별, 요거 첫 번째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이때 안전진단을 하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이 있을 때인데, 거기 첫 번째 그 줄에 보면은 정비계획 입안을 하려는 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니은 하려는 자에게인데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 제한 두 번 배웠었는데 맨 처음에 나왔던 게 관리계획 입안 제한입니다. 관리계획 입안 제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용, 산, 기, 지 해서 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이런 것들 제한할 수 있죠. 그럼 제한을 받는 입안권자는 답변 주는 기간이 45일.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는 45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한이 나왔던 게 언제냐면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누가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한, 요청 이렇게 했었죠. 여기 누가 제한하죠? 시행자. 그렇죠. 이 그림이 위력이라. 이게 그림을 그리면 시행자가 누구한테 제한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한을 받으면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 1개월. 여기는 1개월. 45일, 1개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입안 제한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자, 정비기본계획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정비 예정구역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21년부터, 여기는 22년부터, 여기는 24년부터 사업을 하자라고 한 건데, 자, 21년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입안을 안 하는 겁니다. 입안권자가. 그러면은 토지등 소유자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정해는 놨는데 사업의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 정비 예정구역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안을 제한받은 입안권자가 여기서 답변 주는 기간은 이게 60일입니다. 60일. 45일, 1개월, 60일. 이걸 막 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는 답변 주는 기간이 45일. 참고로 연장하는 건 여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서는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인데 여기서는 역시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고, 여기는 정비계획 입안 제한은 60일 안에 답변 주는데 여기서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자료로 나눠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한. 그래서 보기 첫 번째 줄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죠? 10분의 1. 10분의 1. 여기 요청할 때 안전진단을 요청할 때는 10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 그 다음에 나머지 동의들도 싹 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래서 리을, 미음까지가 싹 다 10분의 1. 그래서 니은에는 제한이죠. 제한. 정비계획 위반 제한하려는 자가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점 보면은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읍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 여기 정비계획의 위반권자가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죠. 그리고 나면 누구한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죠? 시도지사.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안전진단을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요청할 때 안전진단을 하는데 요청할 때 동의 요건은 1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위반권자가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계획 결과 보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1번 문제. 틀린 것.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첫 번째, 요거.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단지 안의 공동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축물. 공동주택만 대상이 아니라 건축물.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서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 요거죠. 이거. 자, 요청받죠, 위반권자가. 그러면은 무조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지 조사를 나가봐가지고 이 건물이 진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 여부를 결정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 지문이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4번.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안전진단 대상. 그러니까 제외된다 이 말은 이거는 안전진단 해볼 필요도 없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건축물이 붕괴되어 있을 때 사용 금지가 필요한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그 다음에 안전등급을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경우, 이럴 때. 그 다음에 5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 여기. 위반권자가 안전진단 결과를 받았죠. 그러면 이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 지역 여건,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틀린 것.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건물이 붕괴되어 있을 때도 제외하죠. 그 다음에 3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요거. 종합검토. 정비계획,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4번.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제외하죠. 그 다음에 5번.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죠.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도시의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 다음의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조합에 나오는 건데 조합에서 읽어야 되는 내용들을 여기다 다 옮겨놨는데 한번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게 토지 등 소유자. 그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 기본서에는 어디 나오냐면은 조합 부분에 나오는데, (4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 똑같은 내용이 거기 문제집에 있으니까 뭐 따로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그 418페이지 보면은 1번에 주관적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2번에 재건축 사업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왜 따로 써놓죠? 토지 등 소유자가 다르니까.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니까 이걸 따로 쓰는 겁니다. 근데 옆에 페이지 보면은 3번, 4번, 5번 요거는 동일하게 같이 세 가지 사업에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개발법에서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이 뭐죠? 도시개발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은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개발법에서 조합 설립할 때는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개발법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요건이 차라리 휴가라도 갔다 오시지. 아주 휴가도 안 가고 공부했는데 생각은 안 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네. 아닙니다.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 딱 두 번 나오죠.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할 때, 그때 개발법에서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때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어떻게 했죠? 포함. 그 다음에 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 공유일 때는 한 명. 근데 구분 소유자는 각각. 그 다음에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공람 공고일 전의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죠. 그 다음에 동의했다 처리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갑이 동의했다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을은 동의한 걸로 봅니까? 반대한 걸로 봅니까?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동의한 사람부터 토지를 취득한 사람도 역시 동의한 것으로 보죠. 다만 양수인도 역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게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보면은 그냥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주관적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 가 보시면은 공유하고 있죠? 몇 명이죠? 한 명. 공유하면 한 명. 그 다음에 다만 이하는 참고로 보셔도 되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하나의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어쨌든 한 명이긴 한데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하는 공유자 한 명만. 이렇게 시장에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하는 한 명.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지상권. 자, 보면은 토지가 있는데 이 위에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이 위에 지상권자로 A가 있습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그 지상권자는 해당하죠.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는 후보자가 2명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그러니까 갑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고 A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등 소유자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자, 갑이 토지 소유였고 위에 건물이 을이 소유자로 있습니다. 갑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역시 갑이랑 을 둘 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죠. 이럴 때는 여기 없으니까 원칙 그대로 이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고 이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 각각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랑 지상권자가 다를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근데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각각 이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 이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죠? 몇 명으로 보죠? 한 명.
한 명. 근데 이것도 다만 이하가 나오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읽어는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산정할 때는 지정 당시에, 그러니까 기존에 토지 소유자도 있고 내가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토지 등 소유자인데, 내가 갑이 원래 토지 등 소유자고 을이 토지 등 소유자고 병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병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할 수 있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은 조합 안 만들고 사업할 수 있죠. 이렇게 다음 주 공법 수업이 없는 거 아십니까 혹시? 미리 제가 말씀드리죠. 다음 주에 뭐 학원 사정상 공법 수업이 없습니다. 걱정이에요. 한 주 빼고 오면 다 까먹을 텐데 매주 봐도 까먹는데 이거 뭐 나중에 뭐 말씀드릴 건데 아마 다음 주에는 공법 수업이 학원 사정상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 달에 31일까지 마지막 31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하면은 수업 일수는 똑같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무튼 다음 주에 학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병이 사업을 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시행을 위해서 갑이나 을의 토지를 사들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병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산정할 때는 지정 당시에 3명으로 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3명으로. 그래서 보면은 다시 두 번째 줄. 지정 후에 정비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 수에 포함해서 산정. 숫자는 토지 등 소유자 수에 지정 당시의 토지 등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그 뒤에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다. 동의하고 말고는 갑이랑 을의 의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사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서 취득한 사람은. 이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지문이긴 한데, 자, 숫자를 산정할 때는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갑이랑 을 이런 사람들도 숫자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동의 여부는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통 동의 여부는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는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요게 나오면은 조금 어려운 지문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헷갈리면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A, B, C라는 동일한 공유자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보죠? 한 명으로. 한 명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그냥 무조건 한 명입니다. 이렇게. 일단 됐고. 그 다음에 3번. 옆에.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을 하죠. 그러면 양수인은 동의한 걸로 볼까요? 반대한 걸로 볼까요?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하면은 양수인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애들, 나카무라 이런 애들 어떻게 하죠? 소유자 수에서 빼버립니다. 아예 소유자 수에서. 그 다음에 5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로 숫자로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광명시가 공공시설 부지로 토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공공시설 부지를 관리하는 관리청인 광명시를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요게 토지 등 소유자 숫자 산정 방법, 정비법에서. 그래서 개발법이랑 정비법이랑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같이 보면 되는데, 178페이지 그래서 문제 보면은 우리 방금 읽은 걸 거기 위에 박스 안에 써놓은 겁니다. 박스 위에.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고 토지 등 소유자 숫자를 산정하는 겁니다. 해보시죠, 직접.
다 푸셨죠? 자, 보면은 A라는 사람은 1번지 토지랑 4번지 토지, 건물, 5번지 토지까지 소유하고 있죠.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죠. 몇 명으로 봅니까? 한 명. 자, 토지는 B, C, I가 공유하고 있고 그 토지에 지상권자로 D, E, H가 있죠. 요럴 때, 자, 공유면은 대표하는 한 명만. 그 다음에 지상권자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명으로 취급합니다. 한 명으로. 근데 토지 소유자랑 지상권자가 다르죠? 이럴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B, C, I, D, E, H 이 총 6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등 소유자로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이럴 때는 하나, 둘, 셋, 넷, 4명. 이렇게. 몇 번 해보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시행 방법에 관한 설명. 시행 방식, 사업마다 이 시행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기본서는 399페이지 이하에 나옵니다. 399페이지 이하에. 저번주에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사업의 특징이랑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했습니다. 정비사업은 3가지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해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열악하고 밀집한 데서 하는 게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양호 밀집한 데서 하는 게 재건축.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은 방금 했죠.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사업의 종류들마다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셀프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죠.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두 번째는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이 4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섞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환지 방식, 두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예? 자,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뭐죠? 재건축에는 환지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대상이 다르죠. 공급하는 대상이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데 그 소유권 이전해주는 대상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재개발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 주거 뭐까지? 오피스텔까지 지어서 공급할 수 있죠. 이 오피스텔은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면적은 30%까지. 전체 연면적의 30%까지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게 사업의 시행 방식이죠. 사업 시행 방식.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자를 한번 보면은 셀프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도 시행자가 2명이 나오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1명만.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민간이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공공이 주도로 합니까? 민간이 주도로 합니까? 그래서 원칙 누가 하죠?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몇 번 틀렸다고 그렇게 비끼죽기죽 하시고 맨날 틀렸는데 뭐. 좋아. 그래서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민간이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인데, 요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또 누가 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요게 사업의 시행자.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들은 시장 군수, 주공등이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공동 시행자를 정할 때 동의 요건이 얼마였죠? 싹 다 과반 동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 받아서,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하는지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등이랑 같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됐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재건축에서는 신탁업자나 한국감정원은 제외되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데 여기 셀프 방식으로 할 때는 주공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주공을 지정할 때 동의 요건이 과반동입니다. 요까지 과반동의. 그 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주공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지정할 때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개선사업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 요건이 얼마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랑 누구? 세입자 얼마? 과반수.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은 원래 권리자니까 동의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 세입자들은 분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세입자의 동의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받는 거니까 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안 받는 경우 세입자가 많을 때 작을 때. 그래서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셀프,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세입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사업을 할 때는 알려는 줘야 됩니다. 동의는 안 받더라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시행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문제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179페이지 14번 문제. 시행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뭐 주죠? 건축물. 재개발은 건축물. 그 다음에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재개발은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2번.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뭐 주죠? 주택. 개선 사업에서는 주택. 그 다음에 3번. 개선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셀프 방식이죠? 할 수 있습니까? 네. 개선사업에서는 셀프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4번.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 및 부대 복리시설, 건축물? 주택이랑 오피스텔. 재건축사업에서는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이랑 오피스텔. 그 다음에 환지로 할 수도 없죠. 재건축 사업은 환지 안 되고 관리 처분 계획으로만. 재건축 사업은 여기.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이랑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5번.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다. 수용한 다음에 공급하는 방식. 개선 사업은. 그 다음에 개선 사업에서는 이 네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섞어서 혼용하는 방식. 다음 15번 문제. 개선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뭐를 공급하죠? 주택. 개선 사업에서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아니죠. 더 많죠? 이거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셀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2번.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만. 재건축 사업은 하등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건 벌칙이 5년에 5천입니다. 시공자 선정하고 이럴 때 같이 술 먹으러 다니고 돈 주고 받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그거 하면은 벌칙이 공법에서 가장 센 5년에 5천입니다. 5년에 5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벌칙은 5년에 5천. 공법에서 나오는 벌칙 중에는 그게 가장 셉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에 관한 공사를 포함시켜야 된다. 네, 이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시공자 선정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 408페이지. 거기 시공자 선정이 나오죠.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시공자를 언제 선정합니까? 밑줄이 돼 있을 텐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것도 정리를 해볼까요? 자, 시행자를 크게 나누면은 공공이랑 민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공에는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주공 등, 그 다음에 민간에는 조합이랑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러한 시행자들마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조합. 이 시행자일 때는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좀 작을 때 몇 명 이하죠? 100명 이하일 때 에는 굳이 경쟁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가 정관이죠. 그래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 계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 에는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죠? 사업, 저기 보면은, 자, 조합은 저기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조합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안 만드니까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할 게 없어서 그 다음 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조합이 하면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하는데 조합 설립을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하면은 조합을 안 만드니까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할 게 없어서 그 다음 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이죠? 20인 미만일 때 사람이 작죠? 그럴 때는 굳이 처음부터 경쟁 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자치법규가 규약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들은 경쟁 입찰을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는 사람이 작으니까 그냥 규약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주공 그리고 지정개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시공자를 선정하죠?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각각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근데 시장, 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걸 소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 시장, 군수나 주공은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오는 거, 가로 6번에.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예전에는 이런 걸 안 했겠죠. 그러니까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벌칙이 왜 안 나있지? 아까 봤던 벌칙은 5년에 5천입니다. 5년에 5천. 저 뒤에 있나 본데. 그래서 이러한 시공제를 선정할 때 같이 술 먹으러 다니고 금품 주고받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가 부산에 저기
조합원으로 하나 있는데 그 조합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2천억을 해먹었답니다. 2천억을. 3,000세대 이상 짓는데 아파트를 3,200세대인가 정도 되는데 단지가 엄청 크니까 삼성물산에서 엄청 받아쳐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랍니다. 조합원들이 그거 토해내라고. 그 사람이 경력이 아주 화려하더라고 보니까. 그 시장 같은 거 재개발하는 데서도 한번 크게 한 건 해먹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와가지고 또 크게 한 건 해먹고 그 전문적으로 제가 말했죠. 조합장 뽑히면은 교도소에 빈칸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서 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공자 선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180페이지 15번에 5번 지문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는 뭐에 따라서? 규약에 따라서. 그리고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하는데 사람이 작으니까 그냥 경쟁입찰 안 하고 규약에 따라서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 절차로 옳은 거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할 때 맨 처음에는 뭐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들은 안 나와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해야겠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함이 명백할 때에는 이제 사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구역을.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설립하죠. 조합은 우리 개발법에서도 그렇고 정비법에서도 그렇고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그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서 만드는 게 조합. 그래서 개발구역에서는 몇 명이 모이죠? 개발법은 7명, 정비법은 5명. 그래서 개발구역,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죠.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5명 이상이 모여서 맨 처음에 뭐 하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조합을 설립하죠. 그 다음에 조합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서를 확정해서 그 확정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보면은 그래서 니은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건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거 조합 설립.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조합이 사업할 때는 시공자를 언제 선정합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되고 나면 이제 시공자를 선정하겠죠. 그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그래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면 조합 총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하겠죠. 시행자 지정 다음에 그 단계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돼 있죠. 저기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게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은 3가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할 건데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걸 인가받고 그 다음에 고시를 하죠. 그러고 나면은 맨 처음에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됩니다. 공사해야 되니까. 두 번째, 철거를 하면 철거를. 사용 수익을 정지시켜 놓고 철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법에서 철거하는 시기가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철거는 원칙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철거합니다. 철거. 그 다음에 3번째, 이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고 철거가 되면은 그 정비구역에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 있겠죠. 세탁소, 중국집, 피자집, 슈퍼마켓 하는 사람들 나가야 되죠. 그 사람들 나갈 때 뭐라고 하죠? 돈 줘? 돈 줘. 금전 반환 청구권.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요 안에 있는 영위권자 권리보호가 나오죠. 영위권자 권리보호. 그래서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전세금, 보증금, 돈 달라고 하죠. 그 돈 달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하죠? 시행자한테. 시행자한테. 원래 누가 줘야 되는데? 소유자가. 그래서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뭘 행사하죠? 구상권을. 그게 돈조의 효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물의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합니다. 중간중간에 빠져있죠.
기획 앞에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하고 나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 설립 전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겠죠.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은 여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을 합니다.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서 총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확정을 해서 그 확정된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받고 나면은 이제 분양 신청을 받는 거예요. 여기 분양 신청. 이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고 나면 이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의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러한 절차로 사업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빼먹었지만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두 문제나 나와 있어가지고 하나 볼 건데 이 순서가 너무 지멋대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 있냐면 거기 440페이지 439페이지 이거 다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읽지 마시고 제가 딱 설명드리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됩니다. 개선 사업은 아니고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특정한 사업들을 할 때는 이 용적률을 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439페이지 가로 1번에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 계획으로 정하는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보면 1번에 과밀억제 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일외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건설을 해야 됩니다. 해서 자 보면 원래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은 나는 원래 여기까지 지을 수 있는데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중에 과밀억제 권역 안의 재개발, 재건축 내지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완화받은 용적률에다가 일정 비율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형주택을 지어야 하는 비율이 뒤에 나올 건데 그 나머지는 막 보지 마시고 그 비율이 가로 4번에 나오죠. 가로 4번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는 거기 가로 4번 보시면은 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그게 노란색 부분 요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를 해주죠. 근데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 요 노란색 부분, 요 부분에다가 일정 비율 이상을 60제곱미터 이상의 소형주택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비율이 그 밑에 박스에 나오는데 과밀억제 권역 안이랑 과밀억제 권역 바깥으로 나누고 재개발이랑 재건축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비율도 그냥 외우지 마십시오.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런 것들 다른 데서 풀지도 않습니다. 자, 재건축이랑 재개발 중에서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한 사업이 뭐죠?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30% 이상 50% 이하, 재개발은 50% 이상 75% 이하. 근데 과밀억제 권역 바깥으로 나가면은 하한선을 없앱니다. 하한선을. 여기는 50% 이하, 재개발은 75%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어진 소형주택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주공 등에게 인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그 인수자들은 이 소형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소형주택의 의무적 건설 비율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형주택 공급 및 인수, 사업 시행자는 가로 2번에 그 박스 바로 밑에 사업 시행자는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공에게 공급을 하죠. 그러면 그 인수자들은 이걸 옆에 페이지 가로 4번에 소형주택을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소형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근데 다만 토지 등 소유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소형주택을 장기 공동임대주택이 아닌 그냥 일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그냥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하자면 440페이지 그 앞에 옆에 가로 2번에 소형주택의 공급 가격은 국장이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로 하고 부속토지 부속토지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봅니다. 완화받은 거에다가 지은 거니까 부속토지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내가 지을 수 없는 데다가 지은 거니까 건축비는 주는데 부속토지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 정도만 보십시오. 요 정도도 안 봐도 됩니다. 문제라고 보죠. 틀린 거. 17번. 과밀억제 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 사업. 개선 사업이 아니라 소형주택의 의무적 건설 비율은 재개발 사업이랑 재건축 사업에 존재합니다.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시행자는 정비 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가 있죠. 이게 맞고 2번. 일일 지역 이외에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 규정을 적용한다. 네. 과밀억제 권역 안에 있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데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를 해준다라는 거고 3번 과밀억제 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비율이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30% 이상 50% 이하. 그 다음에 4번 과밀억제 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0% 이상 75% 이하. 그 다음에 5번 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하한선만 없애면 됩니다. 하한선만 50%, 재건축은 50% 이하, 75% 이하는 재개발 사업.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18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도시 및 정비법상 사업 시행자는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정비사업 중 재개발이랑 재건축에만 개선 사업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공급되는 소형주택의 규모는 얼마 이하죠?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에서 시행하는 모든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해설에 하나 그 밑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이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게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재촉지구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그 보면은 예전에 무슨 은평 뉴타운, 뭐 뉴타운 하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재촉지구, 재정비 촉진지구로 바뀐 겁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뭐냐면은 정비구역 몇 개를 묶어가지고 이걸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부릅니다. 정비구역을 여러 개 묶어서 이걸 재정비 촉진지구. 뭐 예전에 뉴타운이라고 기름 뉴타운, 은평 뉴타운 이런 것들이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 거의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정비구역이 여러 개 묶여 있는 게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이렇게. 서울 사람들이랑 수업하니까 편하네. 지방 가면 못 알아듣거든. 그게 뭔데? 좋네.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적용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30% 이상 50% 이하. 그 다음에 인수된 소형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는데 부속토지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죠. 옳은 것.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시험장에 가면 귓가에 맴돌 겁니다. 생각이 나야 되는데. 2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또는 추진인에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건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4개 동이 있는데 여기서 재건축 사업을 한다고요. 그죠? 재건축 사업 할 때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이 뭐죠? 재개발 사업은 4321.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 할 때는 안 가? 안 가.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랑 4분의 3, 4분의 3. 밖에서는 4분의 3, 3분의 2 해서 자, 재건축을 단지 안에서는 동의요건이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랑 전체 4분의 3이랑 면적 4분의 3이죠. 101동 전체 동의, 102동 전체 동의, 103동 전체 동의. 근데 104동 요만큼만 동의. 자, 전체 4분의 3 이상은 동의를 했습니까? 네. 전체 4분의 3은 동의를 했는데 각동 과반수가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단지 전체를 재건축 사업을 못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니까 이걸 잘라내버립니다.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 잘려나가는 부분이 건축법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 분할 제한 면적이 뭐죠? 주거지역 60, 상호,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거기에 미달되더라도 이걸 분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축 사업에서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건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 조합 설립 시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합니까?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은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 양수전은 조합원이 될 수 좀 있으면 알 건데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재개발 구역 앞에 가보십시오. 서울은 지금 다 투기과열지구라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앞에 가면은 분양권 전문 써붙여놓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양권의 전매는 원칙 자유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금지가 되는 거죠. 재건축 사업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양도 양수가 금지가 됩니다. 다만 상속 이혼의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게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그래서 양수전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제외하니까 그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시장 구주 등이 직접 재건축 사업을 시행자가 될 수는 없다.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어디 나오는 거냐면 402페이지. 이건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184페이지 5번 지문인데 요거랑 관련해서 거기 402페이지 4번에 공공시행자입니다. 읽어보고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기억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